스타트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디자인 과정은 글로벌 비즈니스 스타트업의 요소를 이해하고 아이템 환경을 탐색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셋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의 전달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통합시키고 직접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인사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인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모듈 스타트업 인사이트, 스타트업이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모듈 두 번째 비즈니스 아이템을 선정할 텐데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템으로서 우리가 선정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환경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내부적인 분석에서부터 거시적인 환경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실전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실전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듈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함께 작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사업 계획서, 곧 IR 제작을 함께 진행할 거고요. 세 번째 모듈은 IR 피칭 스킬로서 우리가 투자자를 만날 때 어떠한 자세와 스피치 역량으로서 함께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스타트업 인사이트입니다. 스타트업이란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단어이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단어는 창업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스타트업의 속성을 보게 되면 고객이나 시장, 그리고 경쟁자, 시장 변화 등이 모두 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스타트업에 활용이 되죠. 그런데 아이템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기업들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아이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자, 하루 11개가 오픈이 되고 8개가 폐업되는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브랜드가 없는 곳까지 집계할 경우에는 하루에 오픈하는 곳은 20개 이상 육박한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1km 반경 안에 8개 이상이 평균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50% 이상의 이 프랜차이즈들이 폐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매출은 2천만 원 정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전부 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치킨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업자들이 왜 그럼 치킨집에 대해서 집중을 할까 봤더니 소자본으로 편안하게 오픈을 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생각했다가 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치킨집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커피숍도 너무나 많이 오픈을 하고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잘 분석하고 고민하고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간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봉이 김선달의 글로벌 버전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으세요? 봉이 김선달 하면 강물까지도 돈을 받고 팔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사 수단이 좋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 버전이 글로벌 버전으로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9천억 원이나 되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쿠바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191개 나라에 진출을 했고요. 200만 개의 숙소, 그리고 8천만 명의 게스트가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다. 누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간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림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제공되는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즐겨보고 있는 책입니다. 크리에이터 코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 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그런 책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페이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패션이나 IT까지 여러 가지 창업 성공한 이들의 성공담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요. 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내놓은 책이 바로 이 창업 관련된 책, 크리에이터 코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6가지 내용은요. 첫 번째, 빈틈을 찾는다. 크리에이터들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지금 같은 이런 레드오션에 무엇이든지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레드오션이지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빈틈을 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겠죠. 두 번째는 앞만 보고 질주한다입니다. 레이서들이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고 앞으로 펼쳐지는 도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옆을 계속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다루프로 비행한다입니다. 우다라는 말은요, 관찰하기, 방향 설정하기, 결정하기, 실행하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엮어놓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실행력을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명하게 실패한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작은 실패를 연달아 경험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토대로 대참사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패는 좋지만 현명하게 실패해야 한다. 그 실패 속에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실패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노하우로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겠죠. 다섯 번째는 협력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다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지력을 한데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머리에서는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는 새롭게 해석이 돼서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협력을 도모하다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선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투명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면서 생산성을 키워나가는 것들,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한 스타트업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모두가 다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샤스타 벤처스에서 현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32곳을 조사해서 성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기업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한 트위터, 우버, 그리고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아이디어 너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스타트업 사업 아이디어를 보면서 나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한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초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많이 다듬어진 상태의 아이디어를 일반 우리 사람들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초안에 등장한 아이디어는 너무나 이상하다. 과연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아무도 에어비앤비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아이디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아이디어가 다듬어지면서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들어갈 때 레드오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블루오션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큼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신규 아이템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을 선택하는 경우 성공한 이 사업가들이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버, 너무나 유명한 우버나 에어비앤비, 인스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도 레드오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와 좀 더 나은 그리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소비자는 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한다라는 것에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없는 것에서 건물을 세웠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벽돌 한 장 더 올렸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혁신적이고 새로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아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행해보고 도전했을 때 더 나은 경우가, 다시 할게요. 네 번째는 사업 경험 전무한 상태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사기업 32곳 중에 24곳의 CEO들은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상품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소비자의 타겟팅이 있어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졌거나 더 나은 아이템으로서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네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처음에는 돈을 벌 거다라는 그런 수익보다는 내가 열정적으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게 성공한 스타트업 많은 기업들이 대답을 해준 그런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사업 초반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수십억, 수억 이상의 결과를 내고 있죠. 사업 초기에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고객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성공한 기업들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CEO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커리어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은 도전하고 실패에 맞서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 비즈니스 아이템을 함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라는 말은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는 일이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내려면요. 그 아이템이 고객과 그리고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공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내가 불편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바꾸어서 창업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불편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하고요. 다시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 이러한 제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창업자의 입장으로 우리의 제품이 만약에 없다면 고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고객과의 공감대인데요. 우리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지에 집중을 해서 그 만나질 수 있는 교차점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구글 안경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2014년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요. 최고로 실패한 케이스가 바로 구글 안경이다 라고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안경은 가만히 이렇게 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개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카페에서 웬 사람이 저 안경을 쓰고 카페 구석에 앉아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나의 모든 이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찍혀나가고 있는데 그게 불안해서 우리가 저 안경을 착용한 것을 과연 반가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안경은 굉장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기획자와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만들어낸 구글 안경 대실패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고객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었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반적인 아이템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있어야만 고객들은 새로운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 렉슨 디자인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과 다르다는 것은 눈에 띈다는 뜻이고 그것은 매력적이라는 의미다.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눈에 띄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르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브랜드는 죽은 브랜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들과 다른 아이템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지갑의 형태를 만든다라는 것들도 사실은 그냥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에서 착안이 되었던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변화를 주고 새롭게 바꾸고 차별화를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래 보이는 아이 샴푸 캡입니다. 샴푸 캡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아이템이 다 있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거는 분명히 망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조금의 생각을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아이템으로서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멀티탭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들은 새로운 것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차별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 창출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이 기꺼이 투자하고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만 이제는 우리의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아이템에 집중을 해주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많은 고객들이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들만 원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플렉스한 삶을 원하는 그런 멀티페르소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 두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낸 현대 셀렉션입니다. 자동차부터 킥보드까지 모두 모빌리티 라이프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플렉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아, 이름 자체가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쉽게 차를 바꾸고 좋은 차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탈 수가 없는데요.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해서 이 자동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구독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객이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가 굉장히 가치 있게끔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아이템에 대한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뷰카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뷰카라는 단어는 미군 육군 대학원에서 사용이 됐었던 전시 용어로, 군사 용어로 사용이 됐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에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한창 떠오르기 시작할 때 뷰카라는 단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단어처럼 당장 우리가 내일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고 나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빨라질 거고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빨리 이동을 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모습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환경을 잘 분석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뜻으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정말 다양한 사람으로 변신해서 다양한 정체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마지막 순간, 브랜드 선택의 지속성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우리 트렌드 제일 최종적으로 박스를 개봉할 때 그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 언박싱에 대해서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언박싱 같은 경우에도 라스트 핏 이코노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페어플레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다시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페어플레이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하고요. 스트리밍 라이프는 소유보다 우리의 경험을 중시하는 풍조를 가리킵니다. 곧 다시 말해 스트리밍 라이프는 아까 앞서 보셨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구독 프로그램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기업이 개별적인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초개인화 기술이고요. 다음으로는 펜슈머입니다. 펜슈머는 상품이 만들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펜슈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화 생존, 선택된 소수에게 확실한 만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특화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세대는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58년생들을 아우르는 그런 말로써 지금 현재 58년생들, 50, 60세대를 함께 이야기해서 이들이 요즘 많은 활동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바로 프리미엄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글 인간입니다.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업글 인간까지 2020년도에 우리의 트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새로운 아이템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창업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런 트렌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계신 주변에 또 많은 지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찾아오게 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또한 사업에 대한 영역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나온 단어 또한 언컨택트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한 언택트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시대. 접촉하지 않고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바로 언택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도 연결을 하면요. 온택트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거리두기가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사업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결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서
고민하고 함께 비즈니스 캔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요. 이런 것들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습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의 환경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의 시장 환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의 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템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인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멀게 봐서는 거시 환경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이 없고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 아이템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넓게 봐서는 우리의 사회, 그리고 현재 기술, 경제, 인구의 변화, 자연환경, 우리의 문화, 그리고 정치, 법률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을 둘러싼 가까운 내부 환경 분석, 그리고 산업 발전의 단계 속에서의 분석,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 가장 크게는 거시 환경에 대한 넓은 분석까지 함께 해 나가야지 아이템 선정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아이템이 훨씬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시장 환경 분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의 내 외부 환경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왑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왑 분석은 첫 번째 강점, 우리의 기술력, 우리만의 비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S 부분입니다. 그리고 W, 아이템에 대한 취약점.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부분은요, 우리의 시장 환경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개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템 분석,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스왑 분석입니다. 스왑 분석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강점, 그리고 취약점, 그리고 기회가 되는 부분들,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4가지 방향을 함께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력,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조금은 약한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가를 나열하는 것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강점이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나 경쟁 상대나 혹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술, 정보, 고객까지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지금 현재의 경쟁 아이템, 외부에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을 분석해 보는 것까지가 스왑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실 부분은요, 꼭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를 잘 예상해 보셔야 돼요. 아이템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성공에 대한 가능성, 초기 비용, 수익의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참신성입니다. 기존의 아이템과는 다른 새로운 것인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까지 우리의 사업 아이템으로서 정말 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시간 실전 스타트업입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투자자나 경진대회,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첫 질문입니다. 이들은 경험, 그리고 시간의 축적으로 인해서 각종 BM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창업가 입장에서는 사업의 각종 세세한 부분들이 다 신경 쓰이고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전문가들은 아이템의 성격, 특징에 대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진 그런 상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의 핵심은요, 창업가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특징이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객이나 투자자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투자자분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창업가가 생각하는 아이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건축가가 건물을 세울 때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과 많은 브랜드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기존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의 아이템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말해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밑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어떻게 공급을 하고 그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가지 블록이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이 의미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가지 단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뒷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9가지 빌딩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블록은 사업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캔버스는 이를 하나의 종이로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블록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객 접점 영역입니다. 고객은 과연 누구인가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유통되는 채널은 어떠한가 3가지에 대해서 고객의 접점 영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내부의 역량 영역입니다. 핵심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원은 얼마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는 누구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블록입니다. 3번째로는 재무 영역입니다. 수익 구조,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는 재무 영역까지 총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창조해 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은 어떤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어떤 세대, 라이프 스타일, 소득의 수준,
직업,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때는 우선적인 우리의 고객과 중점 목표 고객을 먼저 분석해 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먼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조직은 고객이 처한 문제나 어떠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블럭에서 고객을 잘 세분화시키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블럭은요, 고객 가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각기 다른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템이 과연 어떠한 쓸모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객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블럭은요, 경로입니다.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어떤 채널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채널이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 사용될까? 상품, 서비스 전달 방법 및 사후 관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곧 다시 말해 채널은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어떤 영업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채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유형을 보게 되시면 여러 가지 이해도, 그리고 평가, 구매, 전달, 판매 이후 우리 조직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 물류, 세일즈 채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중요한 우리의 세 번째 경로 블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이 과연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들은 어떤 방식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방법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있는가? 라는 것들이 바로 고객 관계에 대한 블럭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이 신규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고객 관계 블럭이고요. 뉴스레터라든지 VIP 서비스라든지 상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쿠폰, 이벤트에 대한 안내, 메시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고객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블럭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익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템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블럭이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수익원은 전체 수익에 비해서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자체적인 수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직접적인 수익 먼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수익에는요,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수익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라이센싱이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광고료, 컨설팅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수익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블럭입니다. 핵심 자원 블럭이고요. 이 핵심 자원은 우리가 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이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전달을 할 때 어떤 핵심 자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우리의 가치 제안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의 아이템들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고요.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위해서,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 많은 우리의 핵심 자원 안에는 인적 자원도 들어가고요. 물적 자산도 들어가고 지적 자산, 재무 자원 이런 많은 것들이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핵심 자원들이 잘 분석이 된다면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아이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블록은요. 핵심 활동입니다. 우리의 아이템, 우리의 가치 제한에 있어서 어떤 활동들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위해서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블록이고요. 우리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여러 유형의 핵심 활동들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핵심 활동으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핵심 활동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통해서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이고요. 상황에 따라 구매나 재고 관리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유통업은 상품 구매, 창고 관리, 재고 관리가 핵심 활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비스업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서비스에서는 직접적인 핵심 활동이 영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처럼 이런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에 대한 핵심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핵심 파트너 블록입니다. 핵심 파트너는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없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밖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람 또는 협력 업체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외부 의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는 과연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아이템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특정한 활동들은 외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고요. 곧 아웃소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일부 자원 역시나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제조, 배송, 생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핵심 파트너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결과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핵심 파트너의 역할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업무 지원에 관련돼서는 재무회계, 고객 서버를 통해서 핵심 파트너의 역량을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블록입니다. 9번째 블록은요. 비용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실제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실제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직접비뿐만 아니라 고객 관련 활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 구조에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고객 접점 영역에서 고객 관련 활동을 하면서 소요된 자원, 그리고 활동의 비용, 예를 들면 재료값이나 기름값, 무료 시식비용 이런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재료비, 라이센스, 수수료, 홍보비, 유통비,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비즈니스 모델상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에 대한 비용 구조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의
예시입니다. 비즈니스 캔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9개 블럭보다는 한 가지 더 블럭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고객은 스마트폰 사용자, 그리고 플러스 친구의 제휴 업체,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광고주, 이런 부분들이 고객 세그먼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보게 되시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리고 기업이나 개발자,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마케팅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로서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채널은 모바일 앱으로서 만나지는 부분, 그리고 웹, PC로서 만나는 그런 채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제한으로는 무료 메신저 서비스, 가장 카카오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무료 메신저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사진 공유 서비스, 지금 현재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사진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보시는 가치 제한은 무료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우리도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또는 해외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무료로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사진 공유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바일 플랫폼으로 스토리, 게임, 디지털 콘텐츠까지도 함께 묶어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원으로는 기본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매에 대한 어떤 기프티콘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플러스 친구로 인한 수수료, 그리고 이모티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익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 채널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그런 광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익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핵심 자원으로는 카카오 자체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그룹들도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이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네임과 안에 만들어진 캐릭터들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핵심 활동으로는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핵심 파트너로는 여러 가지 게임 채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메이드, 그리고 통신사, 포도트리, 그리고 투자자, 컨텐츠 개발자까지가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지불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구조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유지 관리하는 것, 그리고 광고비,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개발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에 대한 비즈니스 캔버스를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것 또한 특히나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호황을 누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는 1인 가구?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구들이 이 배달 음식을 거의 주로 시켜 먹고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객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그분들까지도 모두가 고객이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보셨을 때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직접적으로 어떤 창업을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 필요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TV 광고, SNS,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이메일이나 전화 등도 많이 채널을 통해서 광고가 되고 있고요.
사장님 전용 어플을 따로 구성을 해서 많은 가게들이 쉽게 그 어플에 대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요, 21세기의 최첨단 찌라시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모든 소식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고요. 앱 하나만 깔게 되면 우리 동네 모든 배달 음식점을 다 볼 수가 있고 편리하게 주문 가능한 굉장히 좋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세기 최첨단 찌라시가 우리 고객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신규에 대해 광고 상품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배달 대행 연결을 해준다거나 직접적으로 사장님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알아보고 제공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을 대신 업무를 진행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원들은요, 배달 음식점에 대한 광고비, 노출이 많이 될수록 광고비가 많이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핵심 활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핵심 활동은 고객 공감 컨텐츠, 그리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홍보하는 것, 배달 음식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한 확보, 서비스 영역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핵심 활동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은 배달 음식점 풀이 많이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 리뷰,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핵심 자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핵심 파트너로는요, 투자자와 퍼포먼스 광고 업체들, 직접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배달의 민족에서 사용이 되고 지불이 되는 비용을 보시게 되면 고정 비용으로는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광고비, 여러 가지 배달 대행에 대한 그런 운영, 서비스들이 비용 구조의 고정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변동 비용으로는 광고비나 수수료, CS 비용,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비용 구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느냐 봤을 때 우리의 이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문자들, 많은 고객들,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고객들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고객 관계, 자료를 어떻게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계들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채널로 함께 소통하는가, SNS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러한 채널들을 통해서 함께 또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제한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 실제로 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자동적인 충전 부분들, 그리고 편리함, 효율성, 효과성,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가치를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원은요, 실제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정액이라든지 이런 이용료에 대해서 그들의 수익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은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그리고 콘텐츠를 제대로 또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센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활동이 있고요. 핵심 자원으로는 컨텐츠가 있고 여러 가지 고객들을 또 우리의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파트너로는요, 영화, 드라마, 제작사가 될 수 있겠고, 인터넷 서비스 제조자,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핵심 파트너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구조로는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발 비용, 그리고 인건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마케팅이나 전략에 대한 이벤트가 비용 지불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그래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예시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예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제작한다고 해서 투자자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실제로 필요한 게 바로 IR이에요. 사업 계획서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나가 내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VC를 알아보고요, 그런 VC를 위해서 맞춤 형식의 IR 제작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IR을 진행할 때는 투자자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R은 또 다시 말해서 투자자에게 사업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활동이면서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기업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지, 그런 우리가 당신이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입니다 라는 신뢰를 투자자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PR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PR이 아닌 IR로서의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IR 자료의 경우는 가장 먼저 기업의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연역표로 정리를 하고 성과를 도식화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개발했던, 그리고 함께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본의 상황, 그리고 수상 내역,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IR 자료에서는 크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최종 목표, 비전, 이런 부분들로 마무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IR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투자자들이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PR과 IR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VC를 만날 때 하는 실수가 PR을 하듯이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게 큰 실수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의 전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목적에 따라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R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장할 줄도 알고 어느 정도 내세울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스토리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IR의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R 작성의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의 창업 초기 사업의 지침서의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투자가나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IR 작성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 이해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도 IR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기관에서의 요구 서류에 관해서도 IR 작성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의 시행착오를 감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한 IR 작성의 필요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R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또 책도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로서 한동안 꽤 유행을 했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다른 행성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서로를 이해시키기도 내가 이해하기도 너무나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죠. 근데 IR을 우리가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안 통해요.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대화가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IR은 정말 처음 보는 투자자, 그것도 완전한 남, 처음 보고 아이의 상황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필요한 핵심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구성해야만 진행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위주가 아닌 전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그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집중을 해라. 기술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진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뛰어나다, 정말 고생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투자자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기술에 대한 뛰어난 부분들보다는 다른 그들이 원하는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로 그들이 원하는 투자 수익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 또한 그냥 일반적인 PR과 IR이 다른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까요? 투심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요 요소들은 시장성, 그리고 경쟁력, 사람, 투자금 회수, 수익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뭐 하는 회사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돈을 벌지? 세 번째, 계속 돈 벌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기업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지? 요즘 비슷비슷한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의 특정한 우리 기업의 정체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어서 확장해 나가고 이 사업을 잘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의 비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긍정적인 비전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우리의 맨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무조건 뭐 좋은 일, 무조건 필요한 것, 무조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이것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 신규 사업, 신규 시장, 시설 투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IR 작성 전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발전 단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타겟팅하는 시장의 규모, 그리고 확장 가능성, 해외 진출,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다시 국내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 분명히 진입 장벽이 존재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레드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러한 장벽을 어떻게 우리가 또 뛰어넘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현재 기술 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단계의 수준인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경쟁 상황 및 경쟁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실컷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잘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개발한 이 아이템이 지금 현재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라든지 경쟁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로드맵을 꼭 작성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로드맵이 어떠한가,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같이 관찰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의 목록은요, 사람입니다. 창업자 또는 대표이사의 창업 배경, 철학, 열정, 태도 이런 부분들은 어땠는지.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이 돼서 확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2사람 혹은 3사람 정도의 마음이 맞는 그런 동업자들이 구성이 되어서 스타트업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창업자의 창업 배경이 스토리화 되어서 사람들을 뭔가 일깨워 주거나 그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열정,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잘 설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꼭 필요하고요. 핵심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발팀,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마케팅 하는가.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의 인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신뢰도를 훨씬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자 후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일단 가능성 있고 일단 괜찮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정말 봉사활동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한은 그 투자금을 회수받고 내가 얼마나 나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IR을 작성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슈로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일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활동들을 잘 나열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일스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비전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예상되는 활동 그리고 계획,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나열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없는지, 회계적인 이슈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유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한 개 기관에 집중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수의 기관을 함께 할 것인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기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IR을 직접 작성을 해 보실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10가지의 이 작성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표지가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지가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산뜻한, 그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갈 부분은 문제의 발견.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고 고객들에게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고민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과연 시기가 잘 맞는지에 대한 시기 적정성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에 대한 규모,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쟁 상황, 일곱 번째는 마케팅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여덟 번째, 우리가 이런 그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 재무 계획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무 계획이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오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이 투자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이 재무 계획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이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때 이 비용이 잘 만들어지고 이 비용들이 또 지나가고 굴러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 계획을 만들어주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를 소개하는 가장 첫 페이지인 표지입니다. 회사명, 그리고 현재 이 IR에 대해서 발표를 할 발표자,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서비스의 소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련 이미지라든지 텍스트가 간단 명료하게 들어가 줄수록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회사의 목적, 그리고 비전에 대한 기술을 짧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에서 대한민국 1등 배달앱이라고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뭔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 소개에 넣어주신다면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우리 회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발견을 했고 과연 고객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불평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충족하지 못한 그런 욕구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분석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카닥이라는 자동차 외장 수리 모바일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카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리점을 찾는 정보가 잘 없어서 동네에 그냥 가까운 혹은 그냥 유명한 가장 큰 이런 식으로 찾아갔었는데 직접적인 이런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찾아오는 수리 고객 외에 여러 가지 영업 대상들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이 모바일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의성을 만들 수가 있었던 이런 카닥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서비스였고요. 기존의 경쟁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좀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서의 팁은
투자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어떤 한 특정된 고객들만 이 문제점을 인식한다기보다는 웬만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런 문제점을 잘 찾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솔루션 제공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가 앞서 설명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카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하고 견적 의뢰하고 이런 비교 견적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등록하고 견적 관리 서비스까지도 PC나 모바일이나 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제시되고 나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솔루션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한 시기 적정성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의 발전 과정, 진화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사업 영역의 최근 트렌드 및 보유 기술, 그리고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바로 지금이 적기인가 라는 설명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템들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바로 스타트해서 업 되어야 하는데 이거 1년 뒤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년 뒤에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되 왜 지금이 우리의 이 아이템이 적절한 시기인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아이템을 개발해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고객의 어떤 성향이나 행동 패턴이나 고객의 지역적인 어떤 구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이해 상황을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목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켓 쉐어에 대한 확보 방안, 최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진화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마켓 사이즈와 성장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들이 이 다섯 번째 부분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쟁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경쟁자들을 나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잠재 경쟁자들의 기술 또한 많이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해서 삽입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자와 차별화된 경쟁력이나 기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진입 장벽에 대한 구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장벽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혹은 뚫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에서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딩이 바로 마케팅의 시작이죠. 우리의 이름을 브랜드화 시키고 우리 이름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다.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매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 유치 전략, 고객을 유치할 때 사용되는 비용, 판매하고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포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네 가지의 전략들도 고려해서 분석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제품 또는 서비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프라이싱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온라인, 모바일, 소셜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7번째 장에 담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요, 운영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산 부분과 마케팅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회사 운영 방향이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자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인력의 안정적인 채용 및 조달, 성장 단계별로 리스크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의 앞으로의 또 비전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대한 매출보다는 앞으로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할 할 것인지에 대한 매출 발생 시기까지 8번째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팀 구성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요약, 그리고 이력사항들이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해당 사업 관련 경험이라든지 창업 또는 성공에 대한 경험, 혹은 학생 때 있었던 창업 경진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들도 성공적이고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기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존 조직에서 신규 시장 창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요. 명확한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뛰어난 팀은 뛰어난 아이디어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팀 구성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재무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계별 자금 규모 및 유치 방안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글로벌한 업체라든지 혹은 스타트업으로 성공했던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캐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출 및 비용 규모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한 추정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 사용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금 사용 계획도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무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는 마지막 장에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한 번 더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문구화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IR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IR을 작성해 주실 때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입니다. 그래서 신뢰 전달과 스토리 라인에 대한 구성이 필요한데요. 투심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확인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 틀린 정보가 발견이 되거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사람과 회사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변질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작성해 주셔야 될 거고요. 확인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사여구나 너무 과장된 전망 등으로 좀 치장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사게 돼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담하고 진실성 있는 자료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무미건조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내가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는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스토리 라인을 갖추고 있으면 듣는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R 발표 자료에는요,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매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제안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제품,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사업이고 경쟁사보다 훨씬 더 나은 기술, 그리고 기능, 가격, 납기, 애프터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들과는 더 차별화된 요인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고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투심의를 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주목을 끄는 거 보고서보다는 한두 달 뒤에 다시 자료를 보더라도 글자 그대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능한 그런 보고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가 그리고 수치가 사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IR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듈입니다. IR 피칭 스킬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IR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가 피칭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IR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PR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입니다. 근데 IR은 내가 가진 아이템, 내가 가진 사업 혹은 나라는 사람을 판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직접적으로 사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에게 소개한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R은요,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는 꼭 넘겨야 할 산 중 하나입니다.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사업의 날개를 달 수 있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 투자 유치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는요, 이 IR이 완벽하게 그리고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수록 실패를 했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직접적인 투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강점도 드러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조금 더 진솔하지만 더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피칭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의 스토리로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야기입니다. 피칭은요,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IR 피칭을 할 때 미래의 가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솔하면서 진정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어느 정도의 포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장은요, 안에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든 불투명한 포장이 아니라, 그래서 궁금하게는 해놓고 막상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게 들어있어서 실망하는 경우, 그런 포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장은 투명하지만 어떤 아름다움이 표현될 수 있고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템들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정도의 포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실제로 있었던 개발 과정에서의 일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흥미롭게, 그리고 우리 아이템을 조금 더 가치 있게 하는 포장들은 함께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IR의 실패 또는 성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실패 요소가 훨씬 더 많겠죠. 표준 목차에 따라서 항목만을 채워놓고 그냥 일반적인 PT로서의 역할을 하는 IR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구성은 실패한 IR이에요. 그리고 PT가 메인이 되고 피칭이 보조가 되는 것은 잘못된 IR이고요. FAQ와 어펜덱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PT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Q&A 때 부족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필요하고요. 피칭이 메인이 되고 PT 자체는 보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IR입니다. FNQ를 모아서 어펜덱스로 상세한 뒷받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이 떨어지더라도 상세하게 부록에 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는 것이 성공적인 IR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칭을 할 때는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것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의사결정권자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그런 스피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까지의 채 60초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피칭을 하는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R 피칭도 마찬가지로요. 얼마나 빨리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을 제대로 사로잡는가에 대해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1분 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업의 에센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분이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판가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되 불필요한 이야기들은 제외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피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피칭의 3대 요소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3가지 요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선생님. 8월 박람회에서 인사드렸던 누구누구입니다.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하얏트 호텔을 능가하는 숙박 플랫폼을 구상 중입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로컬 문화를 맛보고 싶은데 호텔에는 그것이 없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민박집들을 등록하고 렌트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해결 방안이고요. 뉴욕에서 100가구로 시작했는데 재구매율이 6개월 만에 200% 이상 올랐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시겠지만 5분만 저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 투자자에 대해서도 나의 사업 파트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조언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도 앞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의 실제 사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초 안에 호감을 사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피칭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IR 피칭이 진행이 됩니다. 길게 해도 거의 한 7분 안에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시작 30초, 그 30초가 나의 호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호감을 표현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까지 투자자가 집중해서 나의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봐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의 스피치 3가지 요소입니다. 보시는 것은 메러비안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차트인데요. 첫 번째로 55%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선, 그리고 표정,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고 손짓이나 이동하는 동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적인 부분이 바로 5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38%에 해당하는 우리의 음성이에요. 발성, 그리고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톤이
막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너무 처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들, 말이 리듬이 있는지, 그리고 억양이 어떻게 되는지, 어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 게 38%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7%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할애를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준비에 집중을 하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음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 기본적인 어떤 매너,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보여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 발표하실 때 필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발표에서 할 이야기, 그리고 Q&A에서 할 이야기를 구분해서 놔두시는 게 필요해요. 발표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이야기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궁금증을 조금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Q&A 시간에 그 아이템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A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Q&A에 준비한 답변을 전달을 하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뛰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5분짜리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필요한 대본을 작성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스크립트를 본인의 속도대로 처음에 낭독하면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면서 실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이 스크립트, 내가 녹음을 했었던 스크립트를 들으면서 VC 입장에서 설득이 과연 될까라는 것들을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작업을 거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부족한 부분을 발표하고 Q&A 중에서 어디에 보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스크립트를 보조하기 위한 PPT를 따로 또 작성을 하는데, 이 PPT는 작성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칭이 메인이 되어야 되지 PPT만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PPT는 나의 피칭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PPT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팀원들과 함께 미리 롤플레잉을 진행해 봅니다. 이 지금 피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조금 불필요한 내용들은 없는지, 조금 더 강조돼야 될 핵심적인 사항들은 어떤 부분인지를 팀원들과 함께 롤플레잉 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Q&A를 위한 FAQ 그리고 어펜덱스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투자 피칭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IR 심사의 팀을 집중도를 약 1시간가량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전체적인 IR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피칭은 실패한 피칭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내가 가진 그러한 기술로서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서사구조가 뚜렷한 스토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냥 나열만 쭉 되는 스토리텔링보다는요. 어떻게 사업이 시작됐고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면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청중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스토리를 말하는 발표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에는 제대로 된 스토리가 구조로 잡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쉽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라든지, 그리고 나만 활용했던 그런 단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술에 쓰여진 어려운 용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생겨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기를 좀 꺼려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간결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반드시 검증의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그 수치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부풀려서 작성이 되고 전달이 된다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능성 없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결하면서도 정직한 그런 이야기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가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투자자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고민하고 간다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크기,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경쟁사의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외부 투자를 받을 만한 상태인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로서 주식회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 만큼 빠른 성장이 가능한 사업인가, 그리고 사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회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정직하면서도 데이터가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구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를 받을 만한 상태를 억지로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과장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마찬가지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의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피칭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로웹이라는 사이트에서요,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 5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42%로 타이밍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지금의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이밍이 잘 맞아져야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현재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2%가 창업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재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재들을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잘 끌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개개인이 갖추고 있는 능력, 우리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28% 아이디어의 참신성입니다. 과거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 요소가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가장 높았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옛말로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지금 레드오션에 우리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참신성보다 타이밍, 그리고 그것보다 창업팀, 그리고 능력, 우리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서 학습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24%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나 자금 조달만 있으면 충분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누군가가 투자만 해주면 이거는 완전한 성공인데 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타이밍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의 실패 5가지 요소를 조사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거예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구글 안경 기억나시나요? 그 구글 안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만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성공만을 해왔던 구글에서도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내놨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구나, 늘 성공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실패 요소는요, 앞에 성공 요인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 아이템을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있어야만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은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실패 요소는 팀원 구성 문제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창업할 때는 마음이 맞아서 2명, 3명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거나 비전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성을 할 때 처음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이 논쟁이나 논란으로 발전되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서로 신뢰도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9%를 차지한 내용이 경쟁에 뒤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새롭게 내면 그 아이템이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빠르게 경쟁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도 항상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노키아라는 기업 기억하시나요?
노키아가 굉장히 유명했던 국가 기업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삼성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물 위로 드러나 있는 이유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스마트폰 혁신을 가장 먼저 이루면서도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스마트폰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멈춰서 오히려 뒤처지기 시작한 그런 현상들이 그 큰 기업을 흔들리게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정말 지금 트렌드에 가장 맞다,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지언정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바로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라도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이 환경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새롭게 바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격 그리고 원가 문제에 대해서 또 실패 요소 5가지 요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에 대한 성공과 그리고 실패 함께 이야기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함께 구상해 보시고 그리고 IR을 함께 작성해 보시고 피칭을 준비해 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조금 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강화시키고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기업의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